그래서 강물에 넣는데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 가라앉지 않은 구씨 여인을 이 친정 오빠인 구성대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구씨 여인을 기절시켜요. 이번 사건은 정조 9년 1785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연이라고 하는 70대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명망 있는 양반 집안의 거의 수장이었습니다. 가장 어르신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연에게 이웃 마을에 사는 안국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 집안의 명망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점점점점 하면서 말을 꺼내요. 그 말을 들은 이연이 무슨 얘기냐, 집안에 과수댁이 한 분 있지요. 이 과수댁은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한 명 있다. 이제 안국태가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 한밤중에 그 과수댁에 남정네가 드나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연의 조카 며느리는 이연이라고 하는 집안의 맏며느리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당시에는 이 이연이 집안 사람들을 모아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정절을 잃고 밤마다 남자를 들이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두 파로 나뉩니다. 이 소문의 진상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소문이 확인되면은 이걸 관아에 고발해서 조카 며느리를 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반대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소문이 괜히 나느냐.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소문을 조사하려고 파보다 보면은 소문이 더 많이 퍼지고 그러한 소문 자체도 불명예스럽다. 이 조치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에 빠진 이연은 이 조카 며느리의 친정 오빠를 부릅니다. 친정 오빠는 이름이 구성대예요. 친정 오빠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 너의 동생, 나의 조카 며느리가 밤마다 남자를 들인다는 소문이 우리 마을에 파다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정 오빠도 내 동생은 추위가 외인이니까 어르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 소문이 퍼지면은 어르신 댁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불명예스럽다. 이연과 구성대가 강둑에서 이 조카 며느리 구씨 여인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날 밤 구씨 여인은 집안 하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연 어르신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 오라고 합니다. 강둑으로 오세요. 그래서 구씨 여인은 무슨 일이지 어르신이 하고서는 쫄쫄쫄쫄 갑니다. 가니까 자기 친정 오빠도 있고 집안 사람들이 어른들이 쫙 모여 있어요. 둥그렇게 이연이 호통을 칩니다. 너는 4대 부가의 며느리로서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너를 죽여서 우리 가문의 수치를 씻고자 하니 순순히 따르거라. 구씨 여인은 당황스럽죠. 친정 오빠도 있는데 아니 오라버니 여기 계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저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친정 오빠 구성대도 크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시집간 이씨 집안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구씨 집안의 명예도 더럽혔다. 깨끗이 죽어서 사죄하거라. 그래서 구성대가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씨 여인을 묶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씨 여인은 친정 오빠의 허리띠에 묶인 채로 살려달라고, 전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는데 구씨 여인이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동요를 해요. 이거 진짜 소문이 맞나? 소문은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이연이 강하게 사람들을 다잡습니다. 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자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구씨 여인은 친정 오빠의 허리띠에 묶인 채로 자루에 담겨서 강물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강물에 넣는데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 가라앉지 않은 구씨 여인을 이 친정 오빠인 구성대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구씨 여인을 기절시켜요. 그래서 이 구씨 여인은 매우 슬프게도 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이러한 구씨 여인이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현감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고 사또는 황급하게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씨 여인의 시신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검시를 합니다. 초검을 하는데 시신은 허리띠뿐 아니라 이제 칡넝풀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고 목 근처에 핥힌 자국이 보였고요. 손과 발목에는 강하게 묶여 있는 빨갛게 묶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또는 탄식을 해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제 죽을 만한 상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무언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언록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부검이죠. 이 검시를 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물에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또가 검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살펴봐요. 손과 발가락 사이에 흙이 있고 손톱 사이에 흙이 묻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발버둥 친 거니까 산채로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에 더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이 시체 정수리에 부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생깁니다.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거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거품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을 쉬었으니까 이게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공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또가 구씨 여인의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구씨 여인의 코와 입에서 고운 모래, 그리고 진흙, 그리고 거품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하게 구씨 여인이 산채로 물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 라는 증거가 돼서 이제 사또는 이연과 구성대를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신문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연은 나름대로 변론을 합니다. 이 과부가 간음을 했으니 가문의 치욕이다. 그래서 나는 죽인 것이다. 사또는 얘기하죠.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아에 고발을 해야지. 사적으로 그렇게 형벌을 가하면 그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연이 또 변론을 해요. 나는 죽이자고 하고 구씨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친정 오빠인 구성대이다. 이제 사또는 그러냐? 그럼 구성대도 이제 신문을 합니다. 물론 이 신문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곤장 때리는 거예요. 근데 구성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연이 죽이자고 했다. 집안의 수치라서 죽인 것은 맞는데 이연이 죽이자고 한 것이다. 내가 주범이 아니다. 사또는 사실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 구성대는 얘기하죠. 아니, 이연이 확실하다고 했다. 사실 확인이 됐으니까 죽이자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나는 주범이 아니다. 구씨 여인을 묶은 허리띠도 내 허리띠는 맞지만 이건 이연이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거고 내가 묶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주범인 걸 미루고 있어요. 주범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시대 법으로 따지면은 사람이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형시킬 수 있는 것도 한 명입니다. 목숨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목숨으로 갚아야지 두 개의 목숨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또는 이러한 과정들을 모아서 관찰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연이 주범인 것 같다. 왜냐? 이연이 집안 제일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시키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강원도 감찰사에게 보고가 돼서 강원도 감찰사는 복검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의 진상도 확인하라고 합니다. 관찰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이 구씨 여인이 과연 남정네를 들여서 간음을 한 것이 맞느냐. 두 번째는 이연과 구성대 중에 누가 주범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조선시대 법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지만 이 과부가 간음을 해서 죽인 거는 무죄예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과부가 정절을 잃고 간음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연과 구성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범인지 종범인지 가리는 거는 주범은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 종범은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연과 구성대 누구를 사형시키냐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주범을 가리는 신문을 계속 하고 있죠. 이연과 구성대를 향해서. 근데 구성대가 곤장을 맞다가 죽어버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범이 누구냐를 가리기 전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곤장 맞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 곤장이라는 게 엉덩이를 치는데 이게 살살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가 다 까지고 피가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감염이 돼서 죽습니다.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도 없고, 그래서 감염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관찰사가 이연과 구성대 신문한 결과를 형조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연과 구성대가 구씨 여인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거는 살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명의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상명이라는 거는 가풀상, 목숨명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조에서 태클이 한번 걸립니다. 지금 법조항이 미비하다. 이 대명률을 보면은 동생이나 조카를 죽였을 때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 동생이나 조카를 죽인 것은 아랫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곤장 100대, 유배 3000리 이렇게 형벌이 돼 있지 사형이 아니다. 사형이 조금 애매하다 라는 취지로 정조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왕한테. 이제 왕이 재수사를 내립니다. 이 관찰사의 보고와 형조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 살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매우 참혹한 것은 맞다. 근데 과부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사회 윤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해라.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이제 관찰사가 어명을 받고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먼저 소문의 진상부터 다시 확인해요. 근데 소문만 있고 구씨 여인 집에 남자가 들어간 걸 직접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문이 증거가 없다. 그리고 주범은 다시 생각해도 이연이 맞다. 이연과 구성대도 구씨 여인을 죽일 때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연과 구성대는 살인이 맞다. 사형해야 된다. 형조에서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죄는 미우나 법은 법이다. 조카를 죽였을 때는 사형이 없다. 정조 또 의견이 맞지 않는구나. 다시 재조사해라. 그래서 관찰사가 또 보고를 해요. 다시 조사해도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그러면 이제 형조가 아니라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을 듣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정조 굉장히 신중해요. 좌의정은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구성대가 직접 얘를 묶었고 허리띠도 풀어줬고 주먹질하고 발길질도 했다. 주범은 구성대다.
우의정은 이네 둘은 그 주범과 종범을 논할 수가 없다. 둘 다 주범이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형조한테 시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이 또 다르니까 이걸 참고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다시 나한테 보고를 올리거라. 그래서 정조 13년이 됐어요. 어느덧. 정조 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4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의 아들이 격쟁이라는 걸 해요. 격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행차 앞에 나가가지고 꽹과리나 북을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연의 아들이 우리 아빠는 70살이 넘었습니다. 부디 1,000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정조가 이제 격쟁을 듣고 와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너네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이연은 70살을 넘은 매우 노인이다. 이런 사람을 계속 가두어 두는 것은 그래도 무리 아니냐. 빨리 다시 조사해서 결론을 올려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구속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이 죄인을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수사를 위해서 죄인을 구속할 때는 기간이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10일, 10일, 20일, 총 3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소가 된 다음에는 1심에서는 2개월만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2개월인데 판사는 이 2개월을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2개월, 2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범죄자가 일단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은 경찰, 검찰 30일, 법원 6개월 해가지고 7개월 안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7개월이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풀어줘야 돼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조가 지적을 해서 어명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조는 굉장히 현대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과거기 때문에 5년 정도 구속을 해놨죠. 그래서 이 사건은 3, 4번을 더 재조사를 하고 재보고를 하고 정조가 거의 7번, 8번의 재조사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이연이라는 사람은 시댁의 숙부인데 조카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연이 이 구씨 여인이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스스로 사사롭게 형벌을 가한 것은 매우 큰 죄이다. 그래서 주범은 이연이다. 주범인 이연을 사형시키는 게 마땅하지만 이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성대가 죽었잖아요. 한 명의 살인에 대해서 한 명이 이미 죽었으니 이연까지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한 목숨을 2목숨으로 갚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연은 나이도 70이 넘었으니까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형장을 가한 뒤 풀어주어라 라고 최종 판결을 딱 내려서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연은 곤장 50대 맞고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정조의 신중함을 볼 수 있었어요. 무의척의라고 하는 의심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요. 구속기간이 오래된 것, 그리고 이연을 주범으로 판단한 정조의 근거들, 이연이 과연 이 소문을 진짜로 믿을 수 있었느냐, 조사를 해볼 수 있었느냐, 말만 듣고서 형벌을 가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 라는 데서 정조는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를, 현대적인 포인트를 집어내서 판결을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굉장히 놀랐어요. 역시 정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판결이었습니다.